이렇게 2023년 평가를 하고 올해 이제 지난해 말이었죠. 12월 31일에 제8기 6차 당 전원회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고, 이것도 역시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상 2022년 12월에 있었던 8기 6차 내용과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맥락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대미 대적 투쟁 체계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대남 적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라는 이제 기조는 사실상 유사합니다. 2022년에는 대미 장기전 체제였고, 그다음에 대남 대적 행동이었는데, 대적 행동의 대상이 대미로 확실하게 이번에는 규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적이란 용어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로 폭파하면서 이쪽에 사용되면서 대남 용어로 이제 이 용어가 등장했는데, 이후에는 대미 용어로 올해는 확실하게 전환될 것임을 선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기조는 이렇습니다. 국가 행정 경제 사업 체계의 질서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지난해와 유사하게 어떻든 국가의 법적 행정적 체계를 통해서 통제를 강화하는 흐름은 계속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가 방위력을 급진적으로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가속화하겠다. 그리고 전쟁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기조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난해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좀 더 달라진 부분은 전쟁을 좀 더 언급하는 그 수준과 밀도가 좀 더 강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전쟁의 임박설, 그리고 전쟁이 좀 더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든 국가 방위력을 강화하는 좋은 명분으로 아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대미 대적 투쟁 원칙을 일관되고 견지하겠다라는 입장을 역시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역시 이것도 동일한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올해 표현상에서는 공세적 초강경 정책을 실시하겠다라는 표현이 이제 추가됨으로써 대적 투쟁 원칙을 좀 더 강경하게,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의지를 일단 수사적 용어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기관을 통한 사회통제 강화도 역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사업 원칙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3원칙을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반미, 반서방, 반제재 연대를 강화하겠다라는 기조를 사업 원칙으로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미, 대남 대응 방향 역시 초강경 정책을 역시 밝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올해 아마 그 대남 기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만한 내용은 역시 적대적 교정국과 관계로 설정한 부분입니다. 소위 민족 관계를 폐기하고 적대적인 교정국 관계로 전환하겠다.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특히 대남 관련된 기구를 정리, 개편하는 부분까지 실질적 행동으로 옮겨지는 부분까지 나타났다. 그래서 지난해의 대남 대적 행동과는 대남 대적 행동이 주로 선전전적인 언술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졌다면은, 올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이런 정책 기조에서 핵심이 될 만한 내용들을 몇 가지를 좀 관심 가질 만한 내용들을 좀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목을 끌었던 것은 김정은이 당 전원회의뿐만 아니라 연초에 최규민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남북관계에서 민족관계를 폐기하고 적대적 교정국가로 가겠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과연 어떤 전략적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것을 소위 말하는 기존의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 이것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실상 국력의 어떤 퇴행 때문에 일종의 수세적인 어떤 차원에서 나온 전술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일부의 의견이 있는데, 사실상 거기엔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이거는 상당히 실리적인 차원의 저는 전략적 전환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이런 남북간의 근본적 전환이 나온 것은 분단 70여 년이 넘는 역사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제 향후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가든 간에 이 시정연설의 내용은 아마 향후에 두고두고 남북관계를 서술할 때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아마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아마 이제 분단 70년사에서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졌던 선대의 그런 어떤 위상과 연속성을 상당 부분은 전환적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최초의 시도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이걸 인식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런 전환을 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단순히 국력의 상대적 열세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그래서 정책적인 실패를 용인하는 과연 그런 내용 그런 단순히 수세적인 의미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상당히 공세적인 전략적 전환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봅니다. 우선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연 교정국 적대적인 교정국으로 설정될 때 어떤 파급이 올지에 대한 그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누구냐의 문제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적대적 교정국이라는 것은 사실상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됐을 때 교전 당사국은 한국도 포함되긴 하지만 사실상 교전하는 그 당사자와 상대와 그 다음에 휴전협정,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는 다소 이제 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분리가 돼 있다면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교전국가라는 거는 같이 싸웠던 한국에 대해서 한국은 포함되지만 실제 정전협정 체결 국가 당사자는 한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그 적대적 교전국가로의 일종의 설정은 한국을 한반도 문제에서 제외시키겠다. 당사자로서는 제외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짙게 저는 배어 있다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북미가 곧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다라는 그 설정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교정국 설정은 정전협정에서 입각해서 본다면은 당사국인 북미 문제로 이제 전환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반도의 문제는 주로 민족의 특수관계라는 일종의 그 설정으로 인해서 한국이 끊임없이 이 당사국으로 행위를 해왔고 그리고 어떤 문제든 간에 북한 문제에 소위 민족이란 특수관계에 입각해서 계속 개입을 해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는 북미 대화로 가기 위해서 한국이 일정 부분 활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국을 경유하는 일종의 3자 구도를 만들어 왔고 그 과정에서 민족 관계를 일정 부분 특수하게 활용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북한이 원했던 북미 관계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고 한국의 활용 가치도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한국은 북미로 가기 위한 일종의 경유지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있었죠. 의무 통과 지점으로서의 역할이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북미 양자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더 이상 그 경유지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또 하나는 3자 구도가 됐을 때 한국이 끊임없이 한국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계속 어떤 형태든 간에 불일치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또 그 과정에서 북한이 상대해야 되는 협상의 의제들이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변질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회담의 의제를 단순화하고 그 의제의 당사국들을 단순화하고 그리고 한국을 철저히 배제시킴으로써 민족 차원의 특수관계가 개입될 여지를 최대한 배제시키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생긴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더더욱 이제 이 북미의 담판을 방해하는 행위자로 한국이 등장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그 강화로 인해서 북한을 압박을 하게 되고 그 압박이 오히려 북미의 어떤 협상 구도를 상당 부분 저해하는 그리고 북미의 직접 대화 자체가 상당 부분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이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의 입장은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걸림돌이다, 방해물이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족이라는 특수관계를 아예 배제시켜 버리고 국가 대 국가의 논리로 가게 되면은 결국 한국은 교전 당사국일 뿐이지 결국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체가 되기 어렵다라는 이제 그 구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일정 부분 약간 확대해서 가능성도 여지가 있지만 북한이 민족의 특수관계가 오히려 전략적으로 자신의 이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계속 자신들이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여지나 또 그 구도의 셈법들을 계속 방해하는 어떤 일련의 행위자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남쪽을 배제하는, 민족 관계를 배제하는 전략을 실리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는 2019년에 10월이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의 현지 지도를 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발언들을 하죠. 지금까지의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성찰을 하게 됩니다. 선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국력이 미약했던 시절에 남북 교류협력을 해왔다. 근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선대의 판단을 부정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일종의 성찰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그때부터 하나의 남북 관계의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됐고 그 이후에 대남 기구 자체가 상당히 축소되고 또 위상이 약화됐죠. 그리고 노동신문의 남북 관계, 특히 이제 대남 지면이 완전히 통폐합돼서 국제면으로 아예 통합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민족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란 말은 거의 쓰지를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흐름들은 사실상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대남 관계에 대해서 일련의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겠다라는 계획이 보관이 짜여진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일종의 그 2019년 10월에 있었던 백두산 군마 등정이죠. 그 당시에 웅대한 전략을 꾸렸다. 웅략을 구상했다. 이런 이제 표현 안에 아마 그런 내용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 행동이 바로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지도를 통해서 바로 소위 발언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일련의 가이드라인으로 설정이 됐다. 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본다면은 북한이 민족 관계를 폐기하는 흐름으로 가는 것은 이미 대남 관계를 소위 남북 관계를 패러다임 전환하겠다라는 그 소위 이제 움직임 보여줬던 2019년부터 그 흐름들이 만들어져 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 시기에 북한이 전술핵 무기를 개발해 박차를 가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특히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4월부터 본격적으로 미사일 실험이 재개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사일 실험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실험했던 미사일들이 소위 말하는 KN-23, KN-24, 25와 같은 지금 이미 이제 실전 배치화된 전술핵 탑재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거리 미사일의 개발이 어느 정도 성공적인 궤적을 밟아가는 과정과 대남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그 과정들은 상당 부분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 전술핵 탑재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은 한반도를 영역화하는 타겟화하는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70년 이상 유지해온 통일전선 논리와 이 전술핵의 단거리 미사일 전술핵의 실전화는 상당 부분 모순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통일전선 논리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이 70년 동안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전술핵을 소위 단거리 미사일, 한반도를 영역화하는 단거리 미사일을 실전한다는 건 곧 한반도를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 민족, 소위 같은 민족에게 핵을 겨눌 수 있다라는 이제 논리가 사실상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전선 논리와 실질적인 핵 사용의 논리가 사실상 대립하는, 충돌하는 그런 지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어떻든 이 민족관계라는 굴레를 오히려 벗어던지는 것이 핵 사용 의지를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 사용하겠다는 의지와는 좀 다르게
한반도에 대해서 언제든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사용 가능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민족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국가 대 국가를 논리로 볼 때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것이죠. 단순한 적대적인 교전국가라는 설정만 남게 되면은 핵을 사용한다는 윤리적인 어떤 비난, 윤리적인 어떤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도 북한은 상당 부분 민족 관계의 폐기가 필요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제가 그 화면상 보여드리는 내용 중에 보면은 대적 행동이 어떻게 전술적으로 확장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선 대적 행동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20년 6월 남북 공동연락사 폭파 당시입니다. 이 당시 대남 공세적 태도를 표현한 용어로 김여정도 사용을 했죠. 당 주한 군사의 웨이비에이에 이 사안이 올라오면서 이 대적 행동이란 말이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대적 행동이라는 것은 남쪽을 향한 강한 행동을 표현하는 용어로 처음 등장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2년 후인 2022년 6월에 당 주한 군사의 확대를 통해서 전술핵을 실전화하는 것과 연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 주한 군사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당시 사진이 공개됐는데 남쪽을 표현하는 이제 지도를 펼쳐놓고 그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는 작전화를 지시를 한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대적 행동이라는 것이 일종의 남쪽에 대한 군사작전, 소위 전술핵의 실전화와 연동돼서 언급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공동연락사성 폭파와 같은 강한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었다면 2년 후에는 실제 전술핵을 사용하는 대상으로서 대적 행동이란 표현이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6개월 후인 202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6차 회의에서는 한국에 대한 핵무기 대응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게 완전히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해죠. 지난해 202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9차 회의에서는 핵에는 핵으로 전면전에 대비해서 초강경 정책,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의 일환으로 대적 행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대상이 남한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이제 포함되는 방식으로 이제 확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초기에 남쪽을 향한 강경한 행동을 표현했던 용어가 전술핵을 남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전의 개념으로 대적 행동의 개념이 확장되고 곧이어 이것이 한국에 대한 핵무기 대응 개념으로 확고하게 선언적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해 말에 와서는 미국까지 포함하는 한미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초강경 정책 그리고 전쟁 억제력의 압도적 행사로 이것이 개념이 완전히 확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대적 행동에 대한 의미체계의 변화, 용법의 변화만 보더라도 북한이 전술핵의 실전화라는 자신감 그리고 실전화라는 현실과 민족관계가 갖고 있는 모순적 충돌을 제거하는 쪽으로 훨씬 실리적인 전환을 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